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어느덧 나이 60대 중반에 접어들게 된 아들을 둘 키운 할줌마입니다. 두 아들, 누구보다 건실하게 정직하게 키웠다고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건만 아들놈이라는 것들은 장가를 보내고 나면 끝이라는 말이 요즘 따라 그렇게 실감이 나더라고요. 잘 키운 딸 하나 있으면 소원이 없겠다 싶은 요즘 저에게 일어난 아주 기가 막히는 일을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믿었던 며느리가 교묘하게 뒤통수를 때린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어떤 반응이 제일 먼저 나올 것 같습니까? 우리 아들이랑 당장 이혼해라. 이 말을 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까? 저도 당연히 우리 아들이랑 이혼하고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지라고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결국 지 꾀에 지가 빠지게 만드는 방법뿐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든든한 조력자가 있어서 다행이었지 그게 아니었다면 저는 홀라당 당하다가 사단이 날 뻔했지 뭡니까? 이게 다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고요? 저도 저에게 일어난 일들이 참으로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정말 사람의 탈을 쓰고 이런 짓을 당당하게 저지르고도 벌 받을 거란 생각을 안 했구나 싶어서 그냥 기가 막히기만 하더라고요. 지금부터 저에게 일어났던 그 날의 일을 천천히 풀어보겠습니다. 자수성가한 남편은 결혼하고 아주 작은 상가에서 철물점을 시작해 남의 집 살림을 고쳐주며 돈을 벌어왔습니다. 멋모르고 결혼을 했었던 터라 처음에는 궁핍한 생활이 이어졌지만 철물점이라는 게 단단하게 자리를 잡고 나니까 꽤 벌이가 쏠쏠하더라고요. 작았던 철물점의 크기는 점점 커지고 직원도 둘이나 두고 이 집 저 집 고치러 다니며 나중에는 전문적이진 않지만 간단한 인테리어 같은 것도 손볼 줄 알게 되어 일을 늘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터줏대감 마냥 자리를 잡고 떡하니 지키다 보니까 돈 걱정은 크게 하지 않아도 아껴서 잘 쓰다 보면 온 가족이 먹고 싶은 것 정도는 마음껏 먹을 수 있을 만큼은 버티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아이를 둘 낳고 남편이랑 알콩달콩 살았습니다. 저는 딸 하나, 아들 하나 낳고 싶었는데 아쉽게도 아들만 둘 낳았어요. 당시에 아들 타령을 하던 우리 시어머니께서 아들만 둘 낳으니 그렇게 좋아하실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딱히 고부간의 갈등도 없었습니다. 아들을 낳은 며느리가 최고라며 시어머니께서도 제게 무리한 요구는 하지 않으셨거든요. 얼마든지 기꺼이 며느리로서 할 수 있는 도리를 다하며 가족 간의 화합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며 지냈습니다. 우리 큰아들이 13살이 되었을 땐 남편의 힘으로 스스로 지은 집까지 떡하니 가지게 되었죠. 남편의 서툰 솜씨가 들어간 집이라 투박하긴 했지만 아주 작은 마당이 딸린 2층 집을 서울 외곽에 지을 수 있었습니다. 동네에 높은 아파트가 들어오기 전에는 저희 집이 제일 예쁘고 최고였지요. 땅에 단차가 있어서 현관문으로 들어오는 곳이 1층이기는 했지만 뒤쪽이 살짝 언덕배기인 집이라 막상 2층에 올라가서 방창문으로 보면 2층이 아니라 1.5층, 아니 그보다 조금 더 낮아 보이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땅을 고르게 정리를 하고 집을 지었어야 했는데 사실 집안을 다지는 것이 제일 비싼 돈이 들어가더라고요. 어차피 우리끼리 사는 건데 뭐 어떠냐 하는 마음으로 집안을 완벽하게 다지지 않고 언덕배기에 맞춰 지은 집이라 1층 주방 쪽에는 햇볕이 들지 않았습니다. 땅이 가로막고 있었거든요. 당연히 창문도 없었고 살다 보니까 주방에 창문이 없으니 환기가 되지 않아 참 곤란했지만 그래도 현관부터 거실까지 큰 창이 있어 나쁘지 않았습니다. 저희 집 구조가 대충 이해는 가시나요? 참 애착이 있는 집이라 그런지 여러분들께 사진으로라도 설명을 해드리고 싶지만 아쉽게도 이제는 저희 집이 아닌 터라 보여드릴 수 없는 점이 안타깝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큰 아들 13살, 둘째 아들 10살일 때 들어간 집은 꿈의 보금자리나 다름없었습니다. 여보, 정말 고생 많았어. 당신이 집을 짓는다고 했을 때만 해도 말이야. 대충 아파트에나 들어가면 됐지. 뭐하러 그런 고생을 해서 집을 짓나 싶었는데 막상 들어오니까 너무나도 우리 가족에게 딱 맞는 집인 거 있지? 정말 고생했어. 난 당신이 너무나도 자랑스러워. 당신이 마음에 들어한다니 참 다행이야. 한 가지 마음에 걸린 게
당신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주방을 제일 많이 사용하는데 빛이 들지 않고 환기가 되지 않아서. 아이, 그래도 거실에서 들어오는 빛도 있고 창문도 크게 나 있어서 환기시키는 건 문제 별로 없는데 뭘. 여보, 난 우리 가족에게 우리 집이 생겼다는 것 자체로도 너무 행복해. 앞으로도 당신이 우리 집을 위해서 열심히 가꿔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야. 2층에는 애들 방을 두고 여기 작은 마당에는 김치독도 묻고 하자. 당신이 또 김치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 담그잖아. 묵은지 만들어서 겨울에 고구마랑 먹을 생각하니까 야, 벌써부터 설레이는걸. 나는 우리 가족이 이 보금자리 안에서 늘 행복한 기억과 추억만 가지고 갔으면 좋겠어. 아이, 그건 나도 마찬가지야. 정말 고마워. 당신과 결혼해서 이런 가정을 꾸린 게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자 행복인 것 같아. 떡두꺼비 같은 우리 아들들도 잘 키워보자. 여보, 사랑해. 남편이랑 저는 사이가 참 좋았어요. 항상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제일 먼저 생각하는 우리 부부는 가치관도 잘 맞았고 모난구석 하나 없이 동글동글하게 행복한 생활을 했죠. 그리고 정말 아이들도 사고 한번 치지 않고 번듯하게 잘 자라주었습니다. 특출나게 공부를 잘하거나 운동을 잘해서 특기를 살릴 수 있는 건 아니었지만 누구보다 평범하게 생활을 하며 대학을 졸업하고 남들 다 갔다 오는 군대도 무탈하게 다녀오고 취업까지 떡하니 했지요.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서로 경쟁심 하나 없이 서로를 응원하면서 그렇게 말입니다. 저는 이 행복이 평생토록 오래 갈 줄 알았는데 남편이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고생고생만 하다가 떠난 우리 남편 때문에 참 마음이 아팠지요. 하지만 두 아들이 든든하게 저를 지켜주었기 때문에 저는 아무 걱정 없이 남편의 철물점을 일하던 직원에게 권리금을 받고 팔고 노후 자금을 마련했지요. 그리고 큰아들이 35이 되었을 때 결혼을 하겠다면서 며느라이 될 여자를 데리고 들어왔을 때 살짝씩 무언가 어긋나기 시작하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맏며느리의 첫 인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말수도 별로 없고 자기가 하는 일에 자부심이 있는 것 같았고 참 똑 부러지는 사람처럼 행동을 했기 때문에 우리 아들과 함께 살면서 서로 잘 보조를 맞춰줄 수 있겠구나 하고 생각을 했지요. 그렇게 양쪽 집안의 첫 인사를 드리러 온 이후에 첫째 아들 부분의 상견례를 하는 자리를 가지게 되었을 때 처음으로 이 결혼이 정말 괜찮은 걸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첫인상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첫째 며느리는 나쁘지 않다 정도였는데 사돈댁은 이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게 행동을 하셨거든요. 사실 아들 가진 엄마로서 딸 가진 엄마들의 마음을 어떻게 일일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결혼할 때 시어머니가 제일 무서웠다는 거 인정합니다. 하지만 저는 시어머니와 큰 고부 갈등이 없었고 노인네에게 기꺼이 며느리의 도리를 다 하겠다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제 며느리와도 큰 갈등 없이 서로 지킬 건 지키며 살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었죠. 하지만 지레 겁을 먹은 것인지 아니면 제가 시집살이를 시키고도 남을 사람처럼 생각이 들었던 건지 저에게 어찌 보면 조금 무례할 수 있을 행동과 말을 하시더군요. 누가요? 바로 안사돈이요. 제가 딸이 하나라 정말 귀하게 키웠습니다. 집안에서는 설거지 한 번을 하지 못하게 키웠었는데 제가 우리 사위와 결혼을 허락한 이유도 그거거든요. 둘 다 맞벌이니까 힘든 집안일은 도우미를 불러서 처리하겠다고 하고 아이 계획도 우리 딸이 마음을 먹었을 때 하겠다고 약속을 해줘서요. 그러니 예비 사돈들께서도 저희 딸아이에게 무리한 부탁이나 출산에 대한 잔소리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 그럼요. 아이를 가지는 문제야 뭐 결혼을 한 부부끼리 알아서 결정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너무 늦어지게 되면 나이가 있으니까 어려울 수도 있고. 지금 저희 딸이 나이가 많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건가요? 저는 정말 나이 이야기만큼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이가 무슨 상관인가요? 아이고, 제 말에 오해가 있었나 봅니다. 나이를 가지고 핀잔을 주려고 한 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저 걱정이 되어서 한 이야기였는데 저 오해가 있으셨으면 죄송합니다. 아무래도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는 하니까요. 요즘은 의학 발전도 잘 되어 있는데 옛날 사람처럼 고리타분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만 해도 날이 선 사람처럼 구는 게 아니겠습니까? 특히 나이에 예민하게 나오더라고요. 마치 제가 나이를 가지고 트집을 잡으려고 했던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우리 아들이 35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며느라가 될 아이가 2살 연상이었습니다. 근데 뭐 그게 좀 걸리는 부분이었나 봐요. 저는 정말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처음에 우리 아들이랑 같이 집에 왔을 때도 그냥 이름으로 부르고 서로 반말하길래 동갑인 줄 알았거든요. 나중에서야 아들에게 물어보니 며느라가 될 아이가 누나 소리 듣는 걸 세상에서 제일 싫어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뭐 안사돈이 대놓고 저에게 잔소리 금지, 우리 아이 기죽이기 금지라며 이런 식으로 말을 하길래 기가 막혔습니다. 아무리 제가 잔소리를 안 한다고 쳐도 사실 여자라면 누구나 며느리가 되는 법 아니겠어요? 제가 뭐 옛날 시어머니들처럼 아들 못 낳으면 쫓아내겠다, 여자는 집안에만 있어야지 하는 것도 아닌데 벌써부터 그렇게 말을 하니까 마음이 좀 그렇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지들 둘이 좋다는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결혼해라 했죠. 그 이후에 제가 드레스는 골랐냐, 한복은 어떻게 할 거냐, 결혼식에 관련된 거 물어보면 그이한테 물어보세요 하면서 저한테는 말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때 느꼈습니다. 우리 첫째 며느리는 나랑 친해질 마음이 전혀 없구나. 그래 뭐 저도 굳이 저 싫다는 사람에게 잘 해주지 말아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지요. 그렇게 첫째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한 거예요. 결혼 준비할 때는 사실 여자들 마음이 무슨 블루?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우울해진다고요. 평생 살던 친정집에서 나와서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임신과 육아도 생각을 해야 하고 엄청나게 많은 생각이 들고 힘든 시기라고. 그래서 저는 우리 첫째 며느리도 당연히 그런 거라 생각을 하고 막상 결혼을 하고 대화를 좀 나누다 보면 제가 나쁜 시어머니가 아니라는 사실도 알게 될 거고 충분히 서로 한 발씩만 양보를 하면 잘 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거라 믿었거든요. 근데 그게 저의 단단한 착각이었던 거예요. 우리 첫째 며느리는 말이죠. 시댁에 방문하는 것 자체를 싫어했어요. 아니 혐오하는 수준이었다니까요. 무슨 시댁 알러지 있는 줄 알았잖아요. 보통은 결혼하고 신혼여행 다녀오면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오지 않겠어요? 근데 지들 출근해야 한다고 피곤해서 방문이고 나발이고 피곤해서 쉬어야겠다고 하대요. 근데 그때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친구들이랑 일본 여행을 다녀왔었는데 그 비행기 3시간 타는 것도 너무 힘들었더군요. 근데 신혼여행이라고 엄청 먼 나라 갔다 왔다는데 당연히 피곤하고 힘들겠지 싶어서 쉬라고 했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도 툭 하면 피곤하다, 툭 하면 일이 생겼다 하면서 못 온다는 거예요. 아들네 부부가 결혼식 올리고 2달인가 지나서가 제 생일이었는데 제 생일에도 첫째 아들만 온 거 있지요. 같이 밥 먹자고 집으로 불렀는데 큰 아들만 선물 사온 거예요. 작은 아들이 놀라서 형수는? 하고 물어봤습니다. 우리 와이프는 오늘 야근이 있어서 못 온다고 하더라고요. 엄마한테 생신 축하드린다고 전해달랬어요. 아이고, 무슨 회사가 그렇게 바쁘니? 금요일인데 집에 가서 쉬라고 해야지. 금요일 저녁에 야근 시키는 건 참 너무하다. 야근에 요일이 어디 있어요. 회사에서 하라고 하면 해야 하는 거지. 아무튼 저만 왔어요. 이건 우리 선물, 우리 마누라가 주래요. 그러면서 과일 박스 하나를 내미는데 복숭아 하나가 떡하니 들어있는 거예요. 제가 진짜 엄청나게 심한 복숭아 털 알러지가 있거든요. 요즘 나온다는 신비 복숭아, 천도 복숭아 같은 건 괜찮은데 백도는 털 때문에 근처에만 가도 재채기를 엄청나게 하고 막 온몸이 가렵고 붓고 난리가 난단 말입니다. 제가 과일 바구니 받자마자 기침을 엄청 해대니까 우리 둘째 아들이 바구니를 확 빼앗아서 멀리 치운다고 하다가 과일 바구니를 와르르 쏟은 겁니다. 제가 고개 숙이고 기침을 계속했거든요. 둘째 아들이 놀라서 알러지 약 어딨냐 하고 찾고 난리가 났어요. 형, 미쳤어? 엄마 엄청 심한 복숭아 알러지 있는 걸 알면서 어떻게 이런 걸 선물이라고 가지고 올 수 있어? 거기 복숭아가 있었어? 못 봤네. 아니 마누라가 엄마 가져다 주라고 하길래 그냥 가지고 왔더니 엄마 괜찮아요? 아니 형수는 엄마가 복숭아 알러지 있는 것도 몰랐대? 그럴 리가. 내가 똑똑히 기억나는데. 형 상견례 할 때 디저트로 나온 복숭아 조림 먹으면서 알러지 이야기했었잖아.
그러면 뭐 우리 마누라가 일부러 엄마 아프라고 복숭아를 줬다는 거야? 아이 그냥 까먹었겠지. 너는 왜 사람을 그런 식으로 의심을 하고 그러냐? 기분 나쁘게. 알러지가 엄청 심하다고 말을 했었는데 그걸 어떻게 까먹을 수가 있나? 일부러 그랬다는 게 아니라 사람이 그렇게 부주의하게 살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거야. 야야 너 말이 좀 심하다. 우리 마누라가 일부러 그랬다고 의심이라도 하는 거야. 자기 일이 아니면 까먹을 수도 있지. 편들게 따로 있지. 아파 죽겠다는 엄마 앞에서 이럴 거야. 그럼 형이 형수가 준 바구니에 복숭아 들어있는 거 보고 빼던가 말을 하던가 했어야지. 그걸 그냥 주면 어떡해. 엄마 얼른 약부터 먹고 목구멍 간지럽거나 그러면 당장 병원 가게. 증상이 어때? 근데 제가 진짜 눈물 콧물 다 쏟아지면서 목구멍이 막 부어오르는 것 같은 거예요. 하필이면 생일이라고 애들 먹인다고 먹을 것도 단단히 준비했는데 그대로 응급실 가서 주사 맞았죠. 뭐 내 생일이 뭐 별거냐 싶으면서도 서운하고 서럽더라고요. 근데 정말 그 사단이 났는데도 며느리 얼굴 한 번을 못 봤어요. 아니 전화도 아니고 메시지로 어머님 괜찮으세요? 제가 몰랐네요. 앞으로 조심할게요. 이렇게만 연락이 딱 온 거예요. 제가 열받아서 바로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도 좀 그랬는지 전화는 받더라고요. 예, 너는 이 사달을 내놓고 얼굴도 안 비추고 문자만 보내면 끝이니? 내가 이런 걸로 잔소리를 하고 싶진 않은데 그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화했다. 어머님, 저도 서운하네요. 제가 일부러 그랬나요? 정말 몰라서 그랬어요. 어머님이 이러실까 봐 얼굴 보고 말 못한 거예요. 내가 이럴까 봐라니. 너 그 말 뜻이 뭐니? 제가 일부러 복숭아 보냈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어머님께서 이런 오해하실까 봐 연락드리는 것도 조심스러웠던 건데. 예, 내가 언제 그랬니? 적어도 내 생일이라 얼굴이라도 비출 줄 알았는데 복숭아 때문에 이 난리가 난 것도 속상한데. 며느리가 문자로 사과 메시지만 떡하니 보내니까 화가 나서 그렇지 나도. 아무리 우리가 가족이라고 하지만 이 정도는 예의를 차려야 하는 거 아니니? 내가 다른 것도 아니고 알러지 때문에 사달이 날 뻔했는데. 여태까지 평생 가족으로 같이 산 적이 없었으니 몰랐죠. 앞으로 조심하면 되잖아요. 어머님, 저도 몰라서 생긴 일인데 이렇게 뭐라고 하시면 속상해요. 저 일해야 돼서 끊을게요. 기가 막히구나. 넌 토요일에도 일을 하니? 어제는 야근까지 했다고 하면서. 네, 저 일해요. 어디 사진 찍어서 확인이라도 해드려요? 끊을게요. 그러더니만 진짜 전화 뚝 끊어버리는 겁니다. 와, 진짜 황당하지요? 그래, 그냥 며느리 없는 셈 치고 살면 되는 거지 하고 저도 첫째 아들네에는 관심 완전히 끊어버렸습니다. 근데 첫째네가 결혼한 지 7개월쯤 지났을 땐가 임신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임신까지 했다는데 연락 안 하기, 뭐 해서 축하한다고 며느리한테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달라고 물어봤더니만 우리 아들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임신해서 호르몬 때문에 예민하고 나이가 좀 있어서 검사할 것도 많고 피곤하니까 연락을 자제해달라고요. 정말 저는 믿었던 우리 아들에게 이런 소리를 듣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임신한 게 대수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려고 했어요. 근데 첫째네가 임신 3개월쯤 되었을 땐가 우리 둘째 아들이 여자를 하나 데리고 온 거예요. 결혼을 하고 싶은 여자라면서 슬쩍 인사를 시켜주대요. 저는 첫째 며느리에게 너무나도 큰 실망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둘째 며느리에게는 아예 기대조차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제 예상을 완벽하게 빗나가고야 말았어요. 우리 둘째 며느리가 엄청난 복덩어리지 뭐예요. 애가 생긴 것도 동글동글하니 엄청 귀여웠는데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너무 인품이 철철 흘러넘치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둘째 아들이 33이었는데 30살짜리 여자애가 둘째 며느리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첫째 며느리에게 당한 것들이 있었으니까 기대감이라는 게 전혀 없는 상태였는데 제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저한테 찾아와서는 주말에 같이 놀러를 가자고 하고 미리 우리 둘째 아들한테 제가 뭘 좋아하냐고 물어봐서 제 취향에 맞춰서 꼼꼼하게 준비해서 먹을 것도 사주고 그러더라니까요. 물론 이런 건 모든 어른들에게 할 수 있는 기본 아니야? 하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워낙 첫째 며느리가 그런 기본도 없으니 둘째랑 당연히 비교가 되고야 말았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도 얼마나 화목했는지 몰라요.
물론 입대빨 나온 우리 첫째 며느리 빼고요. 아니, 우리 집도 그렇고 사돈댁도 그렇고 일식을 좋아해서 특이하게 횟집에서 코스 요리를 먹으면서 상견례를 했는데 첫째 며느리는 자기 임신도 했고 피곤하다고 못 올 것 같다고 통보를 일방적으로 한 상태였거든요. 제가 진짜 그때도 사실은 민망해서 혼났는데 아무튼 제가 우리 둘째 며느리한테도 미리 양해를 구했고 미안하다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부담 없이 일식집에 간 것도 있어요. 임신한 며느리 먹을 거 신경 안 써도 되니까요. 근데 막상 상견례 자리에 나온 거예요. 지가 생각해보니까 아무리 임신했고 피곤했어도 상견례 자리에는 나와야 할 것 같아서 왔다며 변명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미 인원수도 정해져 있었고 물론 식당에서 1인분 추가를 해주긴 했지만요. 상견례 자리 훈훈하게 이어가는데 입 대빨 나와서는 투정을 부리더라고요. 어머, 저는 임신해서 날 거 먹으면 안 되는데 저는 이 비싼 코스 요리집 와서 튀김이랑 우동만 먹어야 하네요. 동서, 나를 좀 배려해 주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말이야. 죄송해요, 형님. 미리 오신다고 연락만 받았어도 제가 다른 곳으로 준비를 했을 텐데 못 오신다고 하셔서 어르신들 입맛에 맞춰 준비를 했거든요. 됐어. 앞으로 우리 조심하면 되는 거지? 동서지간에 잘 지내보자고. 이러고 있는 겁니다. 아니, 누가 오랬나요? 오라고 할 땐 못 온다고 하더니만 갑자기 찾아와서 이게 웬 투정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사돈들 보기 민망해서 아주 혼쭐이 났습니다. 그렇게 첫째네, 임신 막달에 둘째네가 결혼을 하게 됐는데 그때도 엄청 투덜거리는 거예요. 자기가 만삭이라 옷 입은 모습도 별로인데 결혼한다고요. 진짜 들으시면서도 기가 막히시죠? 아니, 그럼 뭐 애들이 빨리 결혼하고 싶다는데 첫째 며느리 일정에 맞춰서 둘째네가 결혼을 해야겠어요. 근데 우리 착한 둘째 며느리가 그 와중에도 분란을 만들기 싫은 건지 사과를 하더라고요. 형님, 죄송해요. 저희가 날을 잡다 보니까 이렇게 됐네요. 결혼기념일이 저희 만난 지 3년째 되는 날이라 의미를 두고 싶어서 결정을 하다 보니까. 그래, 뭐 이해는 하는데 내가 상견례 자리에서도 서로 배려를 하자고 했는데 내 말은 안 듣는 거지? 응. 동서 마음이 어떤지 내가 잘 알겠어. 형님, 오해세요. 진짜로 저희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는 거 잘 아시잖아요. 결혼식은 의미 있는 날에 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결혼식 사진은 평생 남는 사진인데 배가 나온 상태로 찍기 싫은데 지금 또 붓기 때문에 얼굴도 땡땡하게 나올 거 아니야. 동서 혼자 신부 화장 곱게 하고 예쁘게 나오려고 일부러 이런 건 아니지? 얘가 정말 못하는 소리가 없네. 너는 애들 결혼하는 날 손이 사람으로서 채통도 못 지키고 이게 뭐니? 축하를 해줘도 모자랄 판에 임신해서 배가 나와서 가족 사진을 찍기가 싫어. 그게 맏며느리가 할 말이야. 나이를 도대체 어디로 먹은 거야? 어떻게 된 게 8살 어린 동서보다 못해? 어머님, 지금 나이 이야기 하신 거예요? 여기서 갑자기 나이 이야기가 왜 나오고 그래요? 어머님 정말 제 약점이라고 생각하고 일부러 그러시는 거죠? 왜? 내가 못할 말했니? 나이가 많으니까 나이에 걸맞게 행동하라고 한 것뿐인데 왜 그거 하나 못하냐 이 말이야. 그랬더니 부들부들 떨더라니까요. 제가 진짜 기가 막혀서 뭐라고 더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결혼식 끝나고 제가 열받아서 첫째 아들한테 큰 소리를 냈어요. 너희 자꾸 이런 식으로 사람 기분 망치고 그럴 거면 앞으로 가족 행사에 얼굴 비치지도 말아라. 어디 감히 만삭이라고 가족 사진 찍기 싫다는 쉰소리를 하고 있어. 죄송합니다. 우리 와이프가 요즘 좀 예민해요, 어머니. 사실 만삭이라 언제 출산을 하게 될지도 모르고 출산이 고통스럽다고 하니까 겁도 먹고 해서요. 다들 무섭잖아요. 저희 와이프가 예민한 거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지 마누라가 언제 출산할지 몰라서 무서워서 저렇게 예민하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니, 누구네 안 낳아봤어요. 열받아 죽는 줄 알았죠. 근데 진짜 웃긴 건 또 그 이유였어요. 첫째네가 드디어 출산을 한 거예요. 근데 아기를 보러 가려고 했더니만 우리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병원에는 이틀인가 3일인가 입원하고 퇴원하는데 그동안 저희 와이프 꼴도 말이 아니고 걷는 것도 힘들고 하니까 좀 쉬게 냅뒀으면 좋겠어서요. 오지 말라는 식으로 말을 하는 거 있죠. 저도 그건 여자로서 이해를 하는 부분이었어요.
시댁 식구들이 가면 출산하고 나서 뭐 편하게 쉴 수나 있겠어요. 손주 보고 싶어도 꾹 참고 안 갔습니다. 그리고 조리원인지 뭔지 들어갔다길래 가보겠다고 했더니만 조리원이 면회가 안 된다네요. 요즘 조리원은 뭐 그렇대요. 기가 막혀 정말. 그래서 제가 우리 첫째 며느리 출산하고 손주 얼굴을 한번 못 봤습니다. 2주일인가 뒤에 집에 간다고 하길래 이때다 싶었죠. 내가 그러면 집에 가서 도와줄 겸 집으로 방문을 하마. 애도 보고 싶고 말이다. 집으로 가는 게 편하기야 하겠지? 그것도 좀 불편하긴 해요. 요즘은 아이가 100일이 될 때까지 전염병 같은 걸 조심해야 한다고 해서요. 외부인을 만나는 걸 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 거기까지 이해하자 싶었습니다. 원래 아이 낳고 나서 애 건강에 예민한 엄마들이 있는 법이잖아요. 근데 애가 100일 될 때까지 참았다가 더는 안 되겠어서 제가 애 보러 가겠다고 했지요. 그랬더니 또 기꺼이 오라는 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며느리가 어색하게 언제요? 오시려고요? 이러면서 불편한 티를 팍팍 내는 겁니다. 제가 바본 줄 알아요? 사돈은 100일은커녕 조리원 나오자마자도 계속 며느리네 집 가서 애기 본 거 다 안다 이겁니다. 깨톡 프로필 사진에 허구한 날 손주 얼굴이 올라오는데 누가 그걸 모를 수가 있겠어요? 그래도 잔소리 한 번, 서운한 티 한 번을 안 내고 100일까지 참았다 이거죠. 근데 저한테 오시려고요? 하고 말을 하는 게 오지 말라는 소리밖에 더 되겠어요? 아이 너희들 정말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나는 뭐 평생 며느리랑 손주 얼굴 한 번을 못 보는 거야. 사돈은 허구한 날 가더만 내가 모를 줄 알았니? 아유 오지 말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아니에요 어머니. 그럼 주말에 오세요. 저도 화딱지가 나니까 일부러 둘째네한테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뭐 그렇다고 갑질을 한다던가 그럴 마음이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근데 둘째네랑 같이 가겠다고 하고 주말에 첫째 아들네로 다 같이 차를 타고 출발하는데 둘째 며느리가 어색하게 전화를 받대요. 네 형님 이러면서 그러더니만 제 눈치 한번 쓱 보더니만 전화 끊고 말을 하더라고요. 어머님 저희 밥 먹고 갈까요? 제가 지난번에 이 근처에서 칼국수 먹었었는데 진짜 맛있어서 어머님이랑 같이 먹고 싶다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기가 막히더라고요. 둘째 며느리에게는 짜증내고 싶지 않았지만 저도 모르게 말이 톡 쏘아나가고 말았습니다. 왜 첫째네가 밥 먹고 오라든 집에서 밥 먹을 생각하지 말고 아유 내 이것들이 정말 보자 하니까 너무한 거 아닌가 싶네. 아니요 형님이 그래도 아기 보느라 정신 없으실 텐데 저희가 빈속으로 가면 신경 쓰이실까 봐요. 저도 지금 많이 배고픈데 먹고 가요 어머님. 둘째 며느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첫째네 집 가서 먹자. 이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못 이기는 척 밥도 먹고 갔습니다. 밥 다 먹고 둘째 아들은 담배 한 대 태우고 온다길래 둘째 며느리랑 둘이 있는데 제가 한숨 쉬면서 물어봤죠. 아니 내가 그렇게 못된 시애미 같냐? 첫째 내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내가 뭐 서운하게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너는 뭐 좀 아는 거 없니? 둘이 연락은 하니? 그렇게 물어보니까 둘째 며느리가 엄청 난감해하는 얼굴을 하는 거예요. 한참 고민하던 둘째 며느리가 그러대요. 아니 어머님 그게 형님이 저 결혼할 때 얼마 받았냐고 자꾸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사실 우리 아들들 결혼할 때 돈 한 푼을 안 쥐어줬어요. 그게 첫째네는 도와달라고 했었는데 저에게 그럴 돈이 없었거든요. 사실 그동안 철물점 하면서 벌면 얼마나 대단히 벌었겠어요. 남편 죽고 그거 팔아서 겨우 노후 자금 마련한 수준인데 그 돈 다 쥐어주면 제 노후는 누가 책임질 거냐고요. 그리고 우리 부부 결혼할 때도 주변 도움 하나 없이 했으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해라 했고 우리가 첫째한테 지원 안 해준 걸 아는 둘째네는 처음부터 도움 없이 시작하겠다고 돈 달란 소리 자체를 안 했었고요. 근데 첫째네가 그게 궁금했던 건지 뭔지 자꾸 속이지 말고 얼마 받았는지 말을 해보라고 했다는 겁니다. 형님께 받은 거 하나도 없다고 말을 했더니 저한테 어머님 짠순이라고 잘해줄 필요 하나도 없다고 하는데 저도 그 말은 좀 아니다 싶어서 형님한테 한 소리 했거든요. 아니 그게 정말 미쳤나? 나 없는 데서 그런 소리를 했다고? 그래서 뭐라고 했는데?
어떻게 돈만 바라고 효도를 하나도 안 할 수 있냐고요. 어머님이 애기용품 하나를 안 사줬다고 엄청나게 씹더라고요. 그래서 형님이 증즉 살갑게 애기 사진이라도 팍팍 보내주시면 당연히 뭐라도 해주실 분 아니겠냐고 했더니 그럴 리가 없다고 유모차 사달라고 했더니 어디 100만 원짜리 해줬다고. 제가 이렇게 다 고자질을 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저도 형님 태도가 정말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제가 그 소리를 듣고 앉아 있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그 100만 원짜리도 제가 엄청 알아보고 사준 거였단 말이죠. 근데 며느리가 원했던 건 뭐 영국 브랜드 300만 원짜리 유모차였다고 둘째 며느리를 통해서 듣게 된 거예요. 이제 와서요. 아니 유모차를 얼마나 탄다고 300만 원짜리를 사겠어요. 그래요. 물론 둘째까지 낳으면 몰라도 유모차에 300만 원 쓰는 건 너무 사치 아닌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죽 둘째도 어이가 없었으면 저한테 저렇게 말을 했겠어요? 게다가 제가 돈이 없어서 결혼할 때 지원을 못 해줬다고 했잖아요. 첫째네 친정에서도 돈 없다고 안 해준 거 뻔히 아는데 저한테만 바라는 건 너무한 거 아닌가요? 게다가 제가 돈이 없는 이유가 있었어요. 나중에 손주들 조금 크고 하면 혼자 서울살이 다 정리하고 시골에 내려가서 맑은 하천 있는 근처에 자리 잡고 농사도 짓고 시골살이도 해보고 하고 싶어서 땅 사서 별장처럼 집을 하나 짓고 있었거든요. 도시는 너무 시끄럽잖아요. 정말 제 노후에 필요한 자금들 정도 빼놓고 나머지 탈탈 털어서 시골에 집을 지었단 말이지요. 애들 결혼 이야기 나오기 몇 년 전부터 준비하고 있었던 거였고요. 근데 돈 안 보태줬다고 시위하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면서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지네 친정도 돈 안 줬는데 왜 저한테만 짠순이니 뭐니. 참나 원. 둘째 며느리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진짜 돈 때문에 코빼기도 안 비춘 거구나.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밥 다 먹고 다시 첫째네로 출발하는 차 안에서 둘째네 부부한테 말을 했어요. 내가 아주 첫째 며느리 태도에 신물이 나서 괘씸해서라도 절대 그냥 못 넘어가니까 다들 방해할 생각하지 말고 가만히나 있어. 무슨 말을 해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처럼 행동하라고. 다들 그동안 아나무인처럼 굴던 첫째 며느리한테 꿀밤 한 대 먹이고 싶었던 건지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첫째네 집 도착하니까 애가 또 뚱한 얼굴로 오셨어요? 가서 손 씻고 오세요? 하는 거예요. 손 씻고 나왔더니만 분무기로 갑자기 우리 가족한테 뭘 뿌리는 거 있죠. 아이 차가워. 이게 뭐야. 오자마자 냅다 뭘 뿌리는 거야. 알코올 소독제요. 갓난아이가 있는 집인데 샤워하라고 할 수도 없고 이거라도 뿌려야죠. 그 난리를 치고서야 겨우 손주 얼굴 보는데 한번 안아보려고 했더니 뭐 옷에 세균이 묻어있을지도 모르는데 하면서 싫은 티 팍팍 내는 거예요. 제가 더는 못 참겠다 싶어서 딱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네 혹시 결혼할 때 우리가 자금 한 푼 안 보태줬다고 이러는 거야? 시위라도 하는 것도 아니고 뭐만 하면 트집 잡으려고 난리야. 어머, 저희가 치사하게 돈 때문에 그럴까 봐요? 아니에요. 애가 아직 어려서 그런 거죠. 그래? 그럼 애 크고 나면 내가 뻔질나게 들이닥쳐도 된다는 소리냐? 아, 그건 또 저희도 저희 생활이라는 게 있는데 너무 자주 찾아오시면 곤란하죠. 됐다. 그냥 한 말이다. 내가 오늘 여기 찾아온 건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그런 거야. 내가 말이다. 시골에 땅 사서 집 짓고 있는 건 알지? 노후에 조용하게 시골 동네 가서 여유롭게 살아보려고 했더니 그것도 날아가게 생겼다. 왜요? 아유, 엄마 무슨 사기라도 맞았어요? 아, 그렇게 잘 알아보고 땅 준비하시라니까. 사기는 무슨? 그 땅에 글쎄 신도시가 들어온다지 뭐냐. 아무것도 없는 한적한 땅이라 농사도 지으려고 넉넉하게 땅을 사뒀더니 그게 홀라당 개발이 된다고 팔아치우라지 뭐냐. 어머, 그게 진짜예요, 어머님? 그 땅에 신도시가 들어온다고요? 그럼 내가 이걸로 왜 거짓말을 치니? 아니 무슨 대기업이 들어오네 어쩌네 하더니. 아니 그런 뉴스 못 봤는데요. 이상하다. 이 멍충이들이 뉴스가 뜨면 당연히 투기자들 몰릴까봐 아직 땅 주인들한테만 연락 돌리는 거라고 하더라. 대기업에서 기사 빵빵하게 뜨기 전에 사고 싶다면서 100억을 주겠다지 뭐냐. 100억이요? 그래. 냅두면 200억, 300억이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한간에서는 지금 빨리 좋은 값 쳐줄 때 팔아야 한다고. 개발 무산되면 어쩌냐고 난리고. 어머님, 100억이면 바로 파셔야죠. 그 돈 대대손손 쓸 수 있는 금액이에요. 괜히 큰돈 노리다가 개발 무산되면 어떡해요. 그렇긴 하지. 집 지어둔 거 아깝긴 하지만 100억이면 더 좋은데 별장 하나 구입하는 거 어렵지 않잖아. 팔아치우는 게 낫겠다 싶구나. 어머님, 그러면 100억 생기면 저희들에게도 좀 나눠주시는 거죠? 글쎄다. 내가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말이다. 첫째 니네는 얼굴 한번 안 비추는 것들인데 굳이 내가 도와주어야 하나 싶기도 하고, 너희들이 바쁘게 잘 살고 있으니 우리 따윈 신경도 안 쓰는 거 아니겠냐? 그럼 동선에만 도와주신다고요? 원래 나한테 잘하는 사람에게 더 정이 가는 법 아니겠어? 어머님, 제가 그동안은 적응하느라 너무 바빴어요. 결혼 생활도 적응할 시간이 필요한 거잖아요, 시간이. 거기다가 아이까지 낳고 제가 워낙 신경 쓸 게 많아서 그랬어요. 동서는 아직 아이가 없어서 이해 못하겠지만 원래 아이 낳고 나면 정신없는 거 잘 아시잖아요. 앞으로는 제가 제대로 보여드릴게요. 뭘 제대로 보여준다는 소리냐? 내가 여태까지 너 해온 행동을 본 게 있는데 어떻게 믿어 그걸? 제가요, 오늘부터 어머님 손수 모시겠습니다. 이제 맏며느리한테 제대로 된 효도 받아보셔야죠. 이야 입에 침도 안 바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대단하다 싶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언제부터 올 거냐, 손수 모시려면 우리 집에 애 데리고 찾아온다는 거냐 하니까 당연하지 않겠냐고 자기도 애 100일 지날 때까지 기다린 거라면서 어머님, 저만 믿으세요. 이러더라니까요. 진짜 180도 태도가 달라지는데 속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게 빈말인 줄 알았거든요. 딱 일주일 지나니까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애 데리고 우리 집에 오겠다고요. 자기가 그동안 홀시어머니에 대한 편견이 있었네 어쩌네. 근데 우리 어머님은 아닌 것 같네. 자기가 손수 모시겠다고 하지 않았냐 하면서 입에 침도 안 바르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래라 했습니다. 근데 우리 집이 2층 집이었다고 했잖아요. 남편이 손수 지은 집을 팔아치울 수가 없어서 제가 남편 죽고도 이사 안 가고 거기서 살았거든요. 근데 이 맏며느리가 집에 오자마자 집 구석구석을 하나하나 살피는 거예요. 아니 넌 뭐하냐? 우리 집에 뭐 볼 게 있다고 그렇게 구석구석 살펴보고 그래? 제가 결혼하고 여기 온 적이 없잖아요, 어머님. 집 구조 좀 봐두려고요. 어머님이 제일 자주 계시는 공간이 어디예요? 뭔가 수상하게 코치코치 캐묻는 거 있지요? 그래서 대충 대답했습니다. 거실에서 제일 많이 지내고 방에는 잠잘 때만 들어간다. 2층은 애들 장가 보낸 뒤에 서재로 이용하고 있다. 내가 책 읽는 거 좋아해서. 알겠다고 씩 웃으면서 대답을 하는데 뭔가 딱 쎄한 느낌 있지요. 100% 꿍꿍이가 있는 얼굴이었어요. 그날 저녁에 맏며느리가 가고 맏며느리가 왔다는 소식에 궁금해하던 둘째 며느리가 집에 놀러를 온 거예요. 제가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도 좀 수상하다는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혹시요, 형님이 100억 생긴다는 말에 홀라당 친한 척하는 것도 그렇고 집안에 돈 될 만한 물건들을 가지고 가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 집에 뭐 딱히 돈 될 만한 물건 없기는 한데. 어머님, 혹시 모르잖아요. 저희가 가치는 모르고 있는 비싼 게 있을지요. 너무 수상한데. 어머님, 우리 그러면 거실에만 CCTV를 달아볼까요? 요즘은 통신사랑 CCTV 같은 게 전부 연동이 되어서 휴대폰으로도 볼 수 있고 설치도 하루 만에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다음 날도 오겠다는 맏며느리한테 약속 있으니까 오지 말라고 하고선 둘째 며느리 도움을 받아서 CCTV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맏며느리가 왔어요. 같이 밥 먹자길래 밥 먹었는데 이상하게 너무 졸린 거예요. 근데 제가 도서관에서 빌린 책이 있었어요. 아이고 왜 이렇게 졸리지? 도서관에서 빌린 책 반납 기한 늦어지면 벌점 생기니까 빨리 읽고 갖다 줘야 하는데 아휴 일단 서재에 들어가서 책을 좀 읽고 있어야겠다. 얘 너는 너 할 일 해라. 네, 어머님. 그럼 제가 거실을 좀 정리하고 청소도 싹 해놓고 집에 갈게요. 어머님은 서재에서 푹 쉬고 계셔요. 그래, 알겠다. 하고 서재에 들어가서 책을 읽다가 너무 졸려서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꾸벅꾸벅 졸다가 눈을 떴더니만 해가 지려고 하는지 어둑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거실에 맏며느리가 아직 있나 싶어서 1층으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뭔가 쎄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제가 맏며느리랑 밥을 먹고 나서 바로 졸음이 쏟아진 것도 그렇고 낮잠이라는 걸 안 잔 지 수십 년이 된 사람인데 거기다가 머리가 너무 깨질 듯이 아파서 이상한 거지요. 1층에서 며느리가 뭔 짓을 하고 있을지 모르니까 CCTV 화면을 켰거든요. 휴대폰으로 볼 수 있으니까요. 근데 텅 비어 있는 거예요. 맏며느리가 집에 갔나 싶은 겁니다. 아니 제가 서재에 있겠다고 했는데 깨우지도 않고 가는 게 더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녹화된 CCTV를 돌려봤는데 제가 진짜 너무 놀라서 저 그대로 2층 창문에서 바깥으로 뛰어내려 버렸습니다. 내리자마자 바로 둘째네 전화를 해서 당장 집으로 와달라고 부탁을 했고요. 둘째네가 저의 연락받고 집에 오자마자 저는 마당에 있고 둘째네는 집으로 뛰어들어가서 창문이란 창문은 다 열고 구석구석 말도 안 되게 청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이게 다 무슨 일이냐고요? 글쎄 CCTV 화면에 고스란히 녹화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제가 거실에만 CCTV를 설치해뒀거든요. 그걸 꿈에도 모른 맏며느리가 거실에서 백도를 깎기 시작하더니만 그 털들을 온데 뿌리고 있는 게 녹화가 된 거예요. 제가 백도에 엄청난 알러지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위험에 빠뜨리려고 그런 짓을 한 거예요. 이 망나니 같은 년이. CCTV에 그대로 녹화가 되어 있었고 저는 1층으로 내려가서 현관을 나가려면 거실을 통해야 하니까 알러지 반응이 나올 거고 어쩔 수 없이 2층 창문에서 뛰어내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우리 집이 언덕배기에 집을 지어서 2층이라고 해도 창문에서 뛰어내리면 1층 수준밖에 안 되는 집이라고 했잖아요. 얼마나 다행이던지. 나가자마자 둘째네 전화를 했고 제 이야기를 들은 둘째네가 놀라서 우리 집에 찾아온 거예요. 집에 들어오자마자 환기부터 싹 시키고 청소기부터 부지런하게 돌린 거지요. 정말 둘째네 아니었으면 집에도 못 들어갈 뻔했어요. 노숙할 뻔했다고요. 어떻게 100억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런 짓을 할 수가 있냐고요. 정말 소름이지 않아요. 돈이 눈이 멀어도 그렇지 감히 저에게 그런 짓을 하고도 두 다리 쭉 뻗고 잘 수 있는 건지요. 어머님, 갑자기 졸립다고 하셨었죠? 형님이, 아니 그년이 이런 짓을 하려고 일부러 어머님이 재운 것 같아요. 당장 병원부터 가요. 병원에서 피 검사하면 뭘 먹였는지 다 나온다고 증거부터 만들자고 하는 거예요. 졸지에 피 검사까지 했습니다. 결과는 몇 시간 만에 나오더라고요. 정말 의심했던 대로 저를 일부러 잠이 오게 만든 것이었어요. 제가 중간에 거실에 가면 안 되니까 완벽하게 일을 처리한 거였다고요. 우리는 그 증거를 가지고 경찰서에서 가서 신고를 했습니다. 이 모든 게 과실이나 부주의가 아닌 의도적인 행위로 간주가 되었기 때문에 상해미수가 될 수 있었어요. 제가 일단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건 아니었지만 정말 그대로 당했다면 주변에 도와줄 사람 하나 없이 큰일을 당했을 거니까요. 경찰들도 어떻게 며느리가 이런 짓을 할 수 있냐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결국 우리는 형사소송을 걸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첫째 아들네 부부도 경찰서로 오게 되었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집에서 탈출을 하셨다니요. 경찰서라니요. 뭐 도둑이라도 들었어요? 호들갑을 떨면서 나타난 첫째 아들 뒤로 맏며느리가 불안한 얼굴을 하고 제 눈치를 쓱 보더라고요. 제가 열이 받아서 맏며느리에게 가까이 가서 뺨을 한 대 날렸습니다. 네 년이 100억이라는 말에 눈이 돌아서 감히 나를 해치려고 해? 오해예요, 어머님. 제가 복숭아가 먹고 싶어서. 거짓말하지 마. CCTV에 다 녹화되어 있어. 네 년이 감히 이런 짓을 해? 그게 무슨 소리예요? 집에 CCTV가 있었다고요? 그래. 네가 나를 모시겠다고 하자마자 수상해서 달아났었다. 내가 그거 안 달았으면 아주 큰일이 날 뻔했지. 내가 복숭아에 심한 알러지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복숭아를 깎고 그 털을 집안 구석구석 날려? 네가 나를 해하려고 한 거야. 그 말에 첫째 아들도 놀래서는 당신 그게 사실이야? 이러고 있더라고요. 멍청한 자식 같으니라고. 아니 지 마누라가 뭔 짓을 하고 다니는지도 몰랐단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맏며느리가 무릎을 꿇더니 빌더라고요.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돈 욕심에 눈이 멀어서 그랬어요. 사실 지금 저희 친정에 빚이 너무 많아서 큰 돈이 필요해서 그랬어요. 아버지가 사기 맞아서 돈을 다 날리고 지금 집도 저희도 없어서 저희 집에 들어와 살고 계신단 말이에요. 어머님을 그동안 초대 못했던 것도 다 저희 친정 사정 때문에. 그렇다고 돈이 필요해서 이런 짓을 해? 너 정말로 미친 거 아니야? 너는 아주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거야. 어머님이 저 싫어해서 안 봐주실까 봐 그랬어요. 잘못했어요. 제발 20억, 아니 10억이라도 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 친정 빚만 갚게 해주세요. 그래요, 엄마. 장모님 장인어른이랑 같이 사니까 눈치 보이고 힘들어요. 분가만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 말에 제가 그냥 미친년처럼 깔깔 웃어버렸습니다. 경찰서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는 게 느껴질 정도로 배꼽을 잡고 깔깔 웃어버렸죠. 에라이 빌어먹으려나. 100억? 그런 게 나한테 어딨냐. 100억이라는 말에 눈이 돌아서는 별짓을 다 하는구나. 그 땅 개발된다는 거 뻥이다 뻥. 네가 이렇게 나오는지 보려고 거짓말을 한 건데 깜빡 속아 넘어간 것도 모자라 이런 짓을 해. 첫째 너 말이다. 너는 내 아들 아니다. 이딴 년을 데리고 와서 마누라랍시고 편을 들고 살아. 너희 둘 다 내 자식 아니니까 2번 다시는 얼굴 보지 말자. 어떻게 이런 짓을 해? 어떻게? 100억이 거짓말이라고요? 내 100억, 내 돈. 아니 그럼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걸 왜 나한테 묻니? 네 친정 빚을 내가 왜 갚아줘? 100억 없지만 있어도 안 주지. 너무해요, 어머님. 어떻게 이런 걸로 속여요? 어떻게 이런 걸로 뻥을 치고 있냐고요? 저는 그 돈만 믿고 있었는데 이건 정말 다 거짓말이야. 거짓말이라고. 속아서 나를 해치려 한 니들 죄값이나 달게 받아. 애초에 나한테 이런 짓을 한 너희가 잘못을 한 거라는 걸 깨달으란 말이야. 결국에는 불복한 첫째네 부부에게 법으로 처리하겠다고 고함을 질렀죠. 그 이후 소송으로 이어지게 되었고 계획적이었던 범행 고의성이 짙다는 이유로 맏며느리는 실형을 살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가 직접적인 피해로 인해 고통을 받지 않아서 형량이 짧긴 했어요. 아쉬운 부분이었지만 실형을 살게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아들은 저에게 울면서 용서를 해달라고 했지만 당연히 저는 봐주지 않고 내쳤습니다. 몰골이 죄다상에 찾아와서는 빚쟁이에게 지장인 장모랑 같이 쫓기고 있다고 도와달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왜 그 잡것들을 도와주겠습니까? 저는 첫째 아들과 연을 끊을 생각으로 연락처도 바꿔버렸습니다. 제 집으로 자꾸 찾아오길래 이사를 가야겠다고까지 생각했어요. 남편이랑 함께 살았던 추억이 있는 집을 팔아야 하는 게 참 슬펐지만 첫째 아들이 눈 돌아서 무슨 짓을 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 위험한 세상에 저를 안전하게 지켜내야죠. 시골집 주소지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시골집이랑 남편이랑 살던 집 다 처분하고 저는 둘째내 집 근처에 아파트를 구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진짜 운도 좋게 부동산 값이 많이 뛰어서 둘째내 살림을 도와주고도 남을 넉넉한 자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둘째내 결혼할 때 한 푼도 지원 못 해줘서 미안했다고 이제 저에게 남은 자식은 너희밖에 없으니까 받으라고 돈 좀 쥐어주니 한사코 거절을 하대요. 근처에 같이 살면서 밥도 사주시고 자기네랑 오래오래 즐거운 거 많이 하자면서 그럴 때마다 어머님이 쏘세요 하면서 돈은 안 받겠다고 하더라고요. 뭐 조금씩 주면 되겠지 싶습니다. 나중에 제가 죽고 났을 때 남은 재산이 많으면 형제들끼리 나눠야 하잖아요. 그래서 살면서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주려고요. 돈 하나도 안 남게요. 둘째네한테 여행도 보내주고 애 키우는데 들어가는 돈도 지원해주면서 말입니다. 첫째네는 이제 제 아들, 제 가족 아니다 생각하고 살고 싶어요. 제 이런 결단까지 상처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저를 해하려 한 그들을 평생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현명하게 둘째네 챙기면서 잘 살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